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이 40조냐 80조냐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이 가장 쉬웠고 이걸로 크게 성공했던 창펑차오 얘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페이팔 CEO가 한마디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상거래 분야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다. 더 빠른 속도, 더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상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목표는 코인 거래소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답니다. 상거래는 뭐 국제 무역도 상거래고요. 커머스, 우리가 쿠팡이나 뭐 쿠팡 이치시키는 거, 뭐 네이버에서 뭐 사는 것도 다 커머스입니다. RWA, 이것도 결국 자산을 토큰화해서 주고받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코인이 있다. 이 얘기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입니다. 자, 사업을 하면 한다고 치면 그러면 뭐 돈 벌려고 하면 다 코인 거래소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는데 뭐 내연 기관, 엔진과 그 부속 부품을 우리 원리를 다 이해하고 자동차 타십니까? 스마트폰 마찬가지죠. 몰라도 됩니다. 단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코인뿐만 아니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는 이것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과 코인이 쓸 것이다. 리플 얘기는 뭐 많이 해서 제가 많이 드릴 얘기는 없고요. 항소를 안 할 줄 알았더니 했었죠. 근데 이제 갈링하우스 빵형이 SEC의 항소는 세금 낭비다. 뭐 비증권 지위 이거는 이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XRP 증권 아니잖아. 이건 변치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교차 항소를 제기할지 검토 중이다. 자, 앞서서 미국 법원은요. 코인 거래소 개인한테 판매된 것은 증권법 위반 사례가 아니다. 개인한테 판 건 증권이 아닙니다. 다만 기관들에게 판매했던 것은 증권 맞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했었죠. SEC는 여기 중에 1번과 2번 중에 1번 개인들에게 판매한 게 증권이 아니다. 지금 이걸 뒤집기 위해서 항소를 한 겁니다. 빵형은 이걸 딱 옆에서 보고 있다가 SEC 항소는 어차피 뒤집을 수도 없는 거 시간 낭비, 세금 낭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맞는 얘기고요.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기존 판결을 뒤집는 건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서 종종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리플은 정말 뭐 고약한 코인 중에서도 단연 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리플 역시도 14일 이내에 교차항소를 할 수도 있겠다. 기관 대상 판매한 거. 그러니까 아까 1번과 2번 중에 리플이 항소를 한다면 2번에 대해서 항소하는 겁니다. 기관 판매, 이게 미등록 증권이야. 이제 벌금을 1.25억 달러 이미 부과를 받았죠. 여기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는 아마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다만 벌금 액수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3개월 오픈시는 한때 NFT 그 시장 1위를 시장 점유율이 이었죠. 최근 뭐 NFT 시장이 좋지 않거든요. 오픈시의 핵심 임원들, 엔지니어들 5명이 줄 사임을 했습니다. 뭐 다른 쪽, 뭐 이제 오픈AI랄지 뭐 유니스왑 같은 데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NFT는요, 미래의 핫한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근데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NFT를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보통 언제 오르냐, 가격이 언제 오르냐, 뭐 메타버스 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인을 성공 투자를 해서 코인으로 돈을 뭐 수십억, 수백억 번 사람들이 자기 자랑할 때, 플렉스 할 때 NFT 비싼 거 사서 나 짠 이런 거 있어 하고 약간 우리가요, 뭐 명품 가방 걸치고 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NFT는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겠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은요, 정부가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활용해야 된다. 뭐 이제 우리가 익숙합니다. 미국 정부가 예전에 뭐 실크로드부터 해가지고 뭐 실크로드는 이제 그 팀 드래퍼가 가져갔네요. 어쨌든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0만 개의 비트코인 이것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활용해야 된다. 근데요, 이 전략적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요, 그들의 언어입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이 딱 그 빼낸 언어거든요. 이 워딩을 정확히 누가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뒤에 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변이 없다면 이게 지금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만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밀고 있는 것을 글로벌 어젠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고요. 뭐 탄소 중립이고요. 이런 게 그 예전에 그 기본소득 뭐 이런 거예요. 그들이 밀면 갑니다. 지금 뭘 밀고 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밀고 있습니다. 자, 프랭클린 템플턴 이제 여기에서 미국 SEC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크립토 인덱스 ETF로 만들어서 팔겠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상품은 투자자에게 비트 이더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고요. 하나의 인덱스 펀드로 결합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 이더 따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 지수로 만들어서 제일 좋은 거 두 개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냥 지수에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신청서 낸 겁니다. 모니터링은 뉴욕 멜론 은행,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암호화폐 관리를 맡네요. 뉴욕 멜론이 어디입니까? 셉 원투원 회계 지침, 은행은 코인 보관 안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특별한 기관이었죠.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수탁하는 기관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블랙락이 투자를 22년이었나요? 엄청나게 23년이었네요. 엄청 투자해놓고 사실상 뭐 거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데죠. 이변이 없는 한 이게 그래서 저는 승인될 거라고 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그럼 뭐가 좋을까요? 지금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 뭐 비트코인 현물, 이더리움 현물 ETF 나왔는데 앞으로 현물 ETF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해도 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코인 파생 상품 홍수가 쏟아질 겁니다. 복잡하겠죠. 부자들 이런 것 가지고 공부하는 거 물론 공부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 잘 모르겠고 그냥 지수 하나 가져와. 지금 실제 미국에서요. 지수 투자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 나 잘 모르겠고 그냥 지수에 투자할래. 뭐 워런 버핏도 지수 인덱스 펀드 좋아하잖아요. 그렇듯이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코인에서도 1위 자산, 2위 자산 뭐야? 비트이더. 이게 나중에 탑 10 지수, 탑 20 지수가 그래서 나올 거라고 제가 예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죠. 플러스에 대한 부분 지수가 있으면 나중에 인버스 지수 없을까요? 우리 최근에 이제 한국 투자자들에게 논란이 됐던 고버스 인덱스 ETF 없을까요? 당연히 나올 겁니다. 코인은 그들의 탐욕에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인버스 고버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 매매 수수료를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 출시를 할 것으로 전 예상을 합니다. 미국 CFTC에서 토큰화 펀드 담보 사용을 허용했다. 자, 전통 금융 거래에서요.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연말에 승인을 받으면 금융시장에서 토큰화 담보 사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블랙락의 비들 펀드, 프랭클린 템플턴의 FOBXX 펀드가 혜택을 볼 거라고 예상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냥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세계가 가면 갈수록 빚을 권하는 사회, 유동성, 돈을 찍어서 비투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로 또 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담보 대출, 담보를 뭘로 잡았습니까? 예전에는 금이랑 은을 잡았고요.
지금까지도 부동산 담보 대출이 주를 이룹니다. 아니면 미국의 국채, 어디서든 미국의 국채는 받아줬잖아요. 현재까지의 모습이 이렇다면 미래에는 이런 것들에 더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겠다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담보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리스테이킹, 스테이킹, 뭐 WBTC,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기억나시죠? 여기에 지금 뭘 추가한다? 토큰화 펀드까지도 담보로 잡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첫 번째, 우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뭐 작년만 해도 거의 뭐 올해까지만 해도 5% 이상 뭐 수익률 지금 한 4% 정도 되겠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 국채를요. 토큰화 시켜서 거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도 파이낸스죠. 세 번째, 미 국채 토큰화 했죠. 이것 자체를 또 펀드로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비들 펀드. 프랭클린 템플턴의 뭐 FOB XX 펀드입니다. 그 다음 또 더 가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비들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무한대로 돈을 찍고 담보로 찍고 이게 사실 전통 금융에서 원래 은행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요. 또 금융상품을 판매를 하죠. 결과를 제가 예측해 볼까요? 뭐 이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가짜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동성 맞죠? 찍어냈으니까. 근데 가짜 유동성. 비트코인이 한 개인데요. 시장이 10개가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가짜 유동성이죠. 가짜로 찍어낸 거죠. 근데 어찌됐건 샀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생각해 보시면 비슷합니다. 시장 올라갔잖아요. 엄청난 광풍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떨어졌죠. 2008년 기억나십니까? 큰 폭락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인도 이렇게 될 겁니다. 블룸버그와 포브스에서 좌우장펑의 수감 기간 4개월 정도 이제 그 감옥에 있었죠.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두고 서로 의견이 나뉘네요. 블룸버그는 대략 41조 원으로 좀 줄었다라고 봅니다. 그의 자산이 포브스는 아니다. 매일 2,500만 달러씩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의 자산이 81조 원으로 추정한답니다. 우리는 뭐 40조 원, 80조가 아니고 이 공 하나 떼도 우리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 거죠. 근데 CG는요, 예전에 코인을 난 2개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두 번째는 BNB, 바이낸스 코인이었습니다. 4개월 전 대비해서요, 제가 비트코인이나 BNB 가격을 한번 좀 보니까 4개월 전보다는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좀 계산이 감소했다는 블룸버그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포브스가 그 이유를 뭐 예를 들면 이걸 어디에 뭐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았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이잖아요. 9월 27일 기준이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40조, 80조면요. 1년 후에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5년 후에는 자산이 이 뒤에 공이 하나가 더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4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 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요. 좌우장펑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 처음 샀을 때 이 정도까지 오를지 상상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 친구는 우리와 뭐가 달랐을까요? 이거 뭐 위키백과에 가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보시면 2014년 샹하이에 있는 본인의 집을 팝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고요. 2017년도에 바이낸스를 설립하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대의 거래소입니다. 포브스 기준 암호화폐 부자 3위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2017년 정확히 7월에 바이낸스를 설립했었고요. 1,500만 달러 규모의 초기 코인 제공. 이게 뭘까요? 이게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그때 당시는 뭐 거의 헐값에 1,500만 달러면 200억 이상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바빌리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소 만든 사람이 바빌리인데요. 이 친구가 권유를 했대요. 너 그 비트코인이라고 있는데 이거 너 자산의 한 10%만 좀 사봐. 이거 정말 대단하게 나중에 오를 거야. 그 권유를 받고 10%를 사는 게 아니고요. 집을 팔았다. 집을 팔아서 14년 비트코인에 말 그대로 올인합니다. 17년도에 바이낸스 창업했다 말씀을 드렸죠. BNB 코인을 수령을 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14년 비트코인과 17년 BNB 바이낸스 코인 이게요. 뭐 몇 백배, 몇 천배 올랐거든요. 그대로 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뭐 일부 팔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홀딩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각종 퍼드 이게 세계 최대 거래소면 글로벌 뭐 세력 엘리트들이 가만 두겠습니까? 퍼드, 위협, 협박, 심지어 뭐 조가 넘는 벌금을 냈었고요. 감옥에 심지어 갇히기까지 했었죠.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성공하는 게요. 세상 쉬운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하실 분이 계실까 봐 이것도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장펑차오가 집을 팔고 비트코인에 올인했을 때 그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었었죠. 그리고 B2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B2 안 했습니다. 영끌을 했을지언정 B2는 안 했다. 그 다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CG는요. 이전에도 그 개발자 출신이거든요. 스타트업을 창업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IT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2014년도에 제가 한국에 초청을 했을 때 그때는요. 바이낸스가 아니라 OK코인 거래소의 CTO 최고 기술 이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2017년도에 비로소 바이낸스를 창업한 거죠. 제가 보면요. 성공하신 분들 사실 뭐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봤었거든요. 성공은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이전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그 커리어 패스가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해본 것들 중에서 제일 잘했던 것에서 나오는 경향이 강해요. 이거는 CG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김승호 회장도 그렇고 장사를 잘했으면 장사 해본 것 여러 가지 망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터지고요. 뭐 어떤 유튜버도 뭐 이제 지금은 좀 안 됐지만 7번째 했다가 망했답니다. 8번째 터져서 그거를 뭐 20억 주고 팔았던 뭐 그 유튜버도 있죠. 해본 것 중에서 하나가 결국 터지더라. 그 다음은요. 큰 확신 없으면 투자하지 말자. 이거는 뭐 너무나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큰 확신 없는 투자하지 말자. 큰 확신이 있어야 투자하자는 얘기는 반대말은 뭘까요? 일희일비입니다. 뭐 XRP 뭐 항소하니까 우르르 떨어지고 또 뭐 ETF를 뭐 예를 듭니다. 출시를 했다니까 갑자기 우르르 달려가고 뭐 나중에 블랙락이 XRP ETF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나 마나죠.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이런 거에 일희일비해서는요. 큰 부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명심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나뉠 수 있고요.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년 거의 전량에 가깝게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뭐 2030년을 보겠다,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장기 물량이라고 하는 것을 비트코인일지, 이더리움일지, 솔라나일지, 그걸 뭐 XRP일지 사람마다 이게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플을 뭐 몇만 개 들고 있다 가정을 하면 혹시 모르니까 한 10,000개 정도는 그냥 어디 좀 빼놓자. 이더리움도 한 개 정도, 비트 한 개는 좀 많죠. 뭐 0.5개 정도 어떻게 되나 이거 한번 좀 그 별도의 어떤 잘 안 보는 지갑 같은데 그냥 가만두면 그래야 이 나중에 이제 가격이 폭등했을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물론 선택 사항이시고요. 특히 이제 좀 수익을 많이 냈던 분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장기 물량을 운운할 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